바닥부터 성공했던 사람, 아웃사이더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선 사람, 이성계가 출세할 확률은 제로죠. 멈추지 않고 나아가자. 어디로? 혁명으로.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오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뭐 당연하게 여겼던, 혹은 그냥 에이 저 사람 그냥 약간 찬탈자 아니야? 그런 이미지로 있었던, 하지만 바닥부터 성공했던 사람, 아웃사이더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선 사람, 천하의 명장이자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째는 흑수저예요. 함경도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고, 이성계의 아버지, 이성계 할아버지도 함경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경도라는 지역은 고구려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구려 역사에서도 완전히 변방인 거고요. 통일신라 혹은 신라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고려 입장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아주 외진 곳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성계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약간 안 맞는 게 뭐냐면, 전주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성계의 5대조부터 어떠한 일화를 거쳐서 함경도 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아주 가냘픈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가냘해요. 실제로 명나라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을 인정해 줄 적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정통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족보가 이상하다, 그리고 족보가 구성이 불가능하다. 전혀 명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고려라는 사회는 굉장히 철저할 정도로 명문가냐 아니냐를 따지던 시대예요. 음서제도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 합격하지를 않더라도 관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개경 안에 사는 문벌 귀족들만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서울 집중성. 아마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회가 사실은 고려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뭐냐면, 족보를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그것도 함경도 출신. 객관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이성계가 출세할 확률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였었어요. 출세를 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은 뭐가 있냐면, 국민왕의 개혁 정치 더하기 홍건적의 침입과 외구의 침입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국민왕의 개혁 정치 기간 동안에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내응을 하면서 쌍성총관부가 수복되잖아요.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갖고 와서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성공을 거둬요. 이건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덕훈군의 침입과 여진족의 침입, 그리고 외구의 공세들을 막아내게 되는데, 여기서 덕훈군의 침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훈군은 공민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었던 어떤 원나라의 빅플랜이었었거든요. 그거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왕위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무장으로서 입증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덕훈군의 침입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성계가 아직 나이가 젊을 때였었거든요. 딱 보니까 엉망이야. 나 빼고. 나는 되게 똑똑하고 전략도 밟고 체계적인데, 다른 고려 군대들 보니까 완전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성계가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 장군이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덕훈군의 군대랑 싸울 거예요? 화를 막 낸 거예요. 바른 말을 하더라도 약간 듣기 좋게 들어와야 되는데, 선배 장수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살짝 계략을 짜서 그럼 너 혼자 한번 싸워보시던가 이러면서 전장에다가 이성계를 단독으로 내몰아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2천의 사병을 끌고 가서 10,000명이 넘는 적군과 치열하게 싸워서 간신히 승리하고 돌아가요. 이때 이성계가 무언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록들을 보고 나면 건방진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거나 이런 게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깨달았던 거죠. 내가 옳은 방향선상에 있더라도 함부로 행동했다간 지지를 얻지 못한다.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활쏘기 실력은 굉장히 유명하죠. 가장 좀 인상적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황산대첩이라고 해서 왜군 2만여 명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황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아지발도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명장을 상대할 때 활로 맞춰서 떨어뜨리고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조대왕이 내가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건 우리 집안이 타고났다라고 하면서 자기부터 한참 위로 올라가는 이성계를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은 저쪽 2km 전방에 있는 두 번째 솔방울 맞춰라, 딱 쏴서 맞췄다, 뭐 이런 일화들이 산적해요. 즉 무슨 얘기냐, 대단했던 건 사실인데 읽고 있다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고려 말의 외적의 침입 가운데서 모조리 승리를 거뒀던 탁월한 장군, 누가 이 사람한테 주목을 하냐면 바로 정도전인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그게 정도전과의 만남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 정도전도 아웃사이더예요. 정도전은 서얼이에요, 서얼. 어머니 쪽이 양반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지방 향리의 자제였거든요. 이런 친구가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조정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관료 생활을 하게 되는데 타이밍이 좋았었던 게 뭐냐면 그때가 국민왕의 개혁기예요. 국민왕의 개혁 정책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20대 때. 문제 뭐냐, 30대 초반이 될 때 국민왕이 죽어요. 능력 믿고 국왕 믿고 쭉쭉쭉 치고 올라왔는데 개혁군주가 없어져요. 권문세족들이 눈여겨서 본 거예요. 여러 신진사대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인간이 정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한테 원나라의 사신을 맡는 역할을 맡겨요. 즉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원나라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면 나의 개혁성과 선명성이 우그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내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된 거니까 낙향을 갈 수밖에 없죠. 결국 낙향을 갖고 약 8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자. 어디로? 혁명으로. 잘 알다시피 이성계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고려 군대에선 볼 수 없는 엄중한 군기와 탁월한 리더십이 그냥 군인들의 모습 속에 느껴져요.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가서 아니 장군, 이러한 군대를 두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가로치고 이런 군대를 두고 지금 뭐 하십니까? 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시죠. 플랜은 있어요. 아마 이런 뉘앙스이지 않겠어요? 그걸 못 알아들을 이성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성계가 그것이 무슨 소리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가로치고 우리가 해석해 보건데 나도 알아.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 아니 뭐 그냥 별 뜻은 아닙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고 그 이후의 기록은 하나도 안 나오고 시로 그냥 그때의 만남을 아주 이렇게 돌려서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운 너라, 이런 시만 하나 남겨져 있어요. 이 둘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통했어요. 뭘로 통했냐? 고려라는 사회는 개혁돼서 해결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뒤바꿔야만 되는 사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게 됐고, 강력한 무력 기반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두 세력의 결집 속에서 혁명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 다른 나라가 건국되는 거에 비해서 조선 왕조의 건국은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제의를 쑥 빼고 고려의 충절이라고 하는 최영을 죽이고 정몽주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사실은 위화도 회군이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엄청난 전란에 시달려야 되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전이라는 건 좀 안정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의 합의가 있어요. 1391년 과정법 실시, 1392년 조선왕조 건국.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 직전에 토지 혁명에 준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성계가 고민이 많았어요. 새롭게 농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그러면 자영농들이 많아져야 되죠.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뺏어서 토지를 재분배해야 되는데
조선왕조를 세우기 전에 먼저 과전법이란 과감한 토지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재정비하고 세웠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맹자를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천명과 민본이란 말이 나와요. 왕 위에 하늘의 뜻이 있고, 하늘의 뜻은 백성이 행복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었거든요.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포함해서 일본, 베트남 등등등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다 따져보더라도 맹자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었던 사례는 사실상 조선왕조 건국이 유일무이해요. 사람이 세월이 쌓이게 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 노하우라는 건 사람이 노련해질 수 있는 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하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뭐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었고, 아들들 중에서 제일 똘똘한 방석이를 왕으로 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너무 근거 없는 선택을 해요. 근데 그 근거 없는 선택의 배경에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가장 유능했던 건 첫 번째 부인의 5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가장 똘똘했었기 때문에 이방원한테 파격 인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민씨 가문의 후원을 받는 이방원의 주도로 바로 군대를 끌고 가서 먼저 정도전과 핵심적인 관료들을 제거한 다음에 이성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마지막을 보면서 그냥 에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뚫고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좀 우리가 보면서 이성계의 힘을 좀 느끼면 어떨까.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진짜 멋진 혁명을 꿈꿨다라는 것들, 백성들의 행복으로 사회의 행복을 바라보는 세상, 이걸 향한 진정성 있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함께 좀 기억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